어머님, 이제 회사에서 제발 손 떼고 쉬세요. 며느리의 한마디에 그동안 일구어 놓았던 30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전국 180개 가맹점, 연매출 500억. 내 손으로 일궈낸 회사에서 나는 하루아침에 무급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내가 만든 떡볶이로 전국이 먹고 산다. 전국 180개 가맹점, 수백 명의 직원들. 그 회사에서 나는 며느리 손에 잘렸다. 인천 부계동,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본사 회의실 불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간판. 행복분식 본사. 30년 전 남편과 내가 좁은 골목 구석에서 시작한 그 이름이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 나 혼자 앉아 있었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앞에 놓인 서류 한 장. 무급 직무정지 통보서.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톡톡 화면 터치 2번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본격 사연 시작되기 전에 지금 부탁드립니다. 며느리 최소영이 정장 차림으로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언제나 깔끔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님, 요즘 가맹점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많다는 거 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너무 옛날 방식이래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어머님은 아직도 30년 전 그대로시잖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말을 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잠깐 쉬면서 반성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성이라고? 내가 만든 회사에서 내가 반성을 하라고? 아들 민규가 옆에 앉아 있었다. 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서류를 내 쪽으로 밀어놓았다. 엄마, 이게 지금 회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예요. 민규의 목소리는 작았다. 내 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지?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무급 직무정지. 기간은 석 달. 이유는 경영 방식의 낙후와 가맹점주들과의 갈등 심화.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내가 3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키운 회사였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나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국물 하나, 떡 하나에 혼을 담아서 만들었다. 30년 전 남편과 나는 손에 쥔 돈이 800만 원뿐이었다. 부계동 골목 구석 3평짜리 가게였다. 천장에서 비가 새면 양동이를 받쳐놓고 장사를 했다. 남편은 새벽 4시면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갔다. 떡 하나하나를 직접 골라서 가장 쫄깃한 것만 골랐다. 나는 그 떡으로 600번도 넘게 끓여봤다. 불 조절, 국물 농도, 고춧가루 배합. 단 한 번도 똑같지 않았다. 여보, 이번엔 어때요? 남편이 국물을 떠서 내게 건넸다.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다. 아냐, 아직도 뭔가 부족해. 그렇게 밤새 끓이다가 둘 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던 날도 있었다. 손은 고춧가루에 대고 허리는 펴지지도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723번째 시도에서 그 맛이 나왔다. 이거야 여보. 바로 이 맛이야. 남편과 나는 좁은 주방에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 맛 하나로 우리는 30년을 버텼다.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입소문이 났다. 돈을 벌면 한 푼도 쓰지 않고 재료비에 다시 넣었다. 명절에도 아플 때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이 힘들 때마다 밤새 전화를 받았다. 새벽에도 명절에도 아플 때도. 그런데 지금 낙후되었다고? 어머님, 회사와 가정은 분리해야 해요. 이건 프로페셔널한 결정이에요. 소영이 다시 말했다. 프로페셔널? 이 회사를 키운 건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소영이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말했다. 그 진심이 지금은 독이 되고 있어요. 가맹점주들이 원하는 건 감성이 아니라 효율이에요. 민규가 끼어들었다. 엄마, 이건 세대 차이일 뿐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지금 시대랑은 안 맞아요. 세대 차이?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나는 그냥 늙은이가 된 건가.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렸다. 회의실 창문으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35살 남편과 나는 인천 부계동 골목 모퉁이에 작은 분식집을 열었다. 자본금은 500만 원도 안 됐다. 낡은 테이블 4개, 의자 12개가 전부였다. 남편은 홀을 맡고 나는 주방을 맡았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떡을 불렸다. 고추장 양념은 내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 설탕, 고춧가루, 된장, 간장의 비율을 수백 번 바꿔가며 맛을 찾아냈다.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여사장님 떡볶이는 다르네요. 이 맛이 진짜 떡볶이 맛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힘드나 나는 주방을 지켰다.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가게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다. 프랜차이즈 제안이 들어왔다.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크게 해볼까? 나는 두려웠다. 작은 가게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찬데 큰 회사를 운영한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남편이 손을 잡아줬다. 당신 마시면 할 수 있어. 나도 있잖아. 그렇게 행복 분식 본사가 만들어졌다. 첫 가맹점이 생겼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어졌다. 10년 뒤 180개가 됐다.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 없었다. IMF가 터졌을 때 수십 개 가맹점이 문을 닫았다. 나는 직접 각 점포를 찾아다니며 점주들을 설득했다. 조금만 더 버텨봐요. 제가 재료비 할인해 드릴게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재료비가 폭등했지만 나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 대신 내 월급을 반으로 줄였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버텨야 점주들이 산다.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었다. 하지만 5년 전 남편이 쓰러졌다. 과로였다. 병원에 실려간 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다. 여보, 미안해요. 나 혼자 남겨서. 장례식장에서 나는 무너졌다. 민규가 그때 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회사를 맡을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 회사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다. 그렇게 다시 일어섰다. 민규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왔다. 처음엔 열심히 배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결혼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소영. 그녀는 큰 기업 출신이었다. MBA도 있고 외국어도 능통했다. 민규가 그녀를 데려왔을 때 나는 환영했다. 우리 회사에도 이런 인재가 필요해. 소영은 처음엔 겸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다. 회의 때마다 내 방식을 문제 삼았다. 어머님,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데이터를 봐야죠. 감으로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참았다. 며느리니까,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오늘 참을 수 있는 선을 넘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다. 민규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물어볼게. 이 회사를 누가 만들었니? 민규가 입을 열지 못했다. 누가 30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니? 누가 내 대학 등록금을 벌었니? 엄마. 지금 엄마한테 반성하라고. 무급으로 집에 가 있으라고. 목소리가 떨렸다.
소영이 끼어들었다. 어머님, 감정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이건 회사를 위한 결정이에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민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서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최선이에요. 나는 천천히 펜을 집어들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일어섰다. 가방을 들고 회의실 문을 열었다. 뒤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내 발소리만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보였다. 68세.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나는 정말 늙어서 쓸모 없어진 건가. 1층에 내렸다. 밖으로 나가자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우산이 없었다. 그냥 걸었다. 빗속을 걸어서 본사 앞 도로에 섰다.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다. 5층짜리 건물. 행복 분식 본사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인지 빗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내가 만든 곳인데 내가 쫓겨나다니.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이었다. 남편이 없는 지 5년. 혼자 사는 집은 항상 조용했다.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규였다.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정말 회사를 위한 거예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회사를 잃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아픈 건 아들을 잃었다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다. 시계를 봤다. 오전 11시.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났던 내가 11시까지 잤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봤다. 정말 내가 문제였을까?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 넘게 와 있었다. 가맹점주들이었다. 문자도 쌓여 있었다. 여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본사에서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데요. 여사장님 괜찮으신 거예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거실로 나왔다. 텅 비어 있는 집. 남편이 앉아있던 소파. 그 옆자리에 앉았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다.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다.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다. 저녁이 됐다. 밥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고픈지도 몰랐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다. 셋째 날 친구 경숙이가 전화를 했다. 여우가, 너 어디야? 왜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무 일 없어. 거짓말. 지금 당장 나와. 내가 갈게. 경숙이는 일방적으로 끊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경숙이가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야, 너 며칠 동안 안 씻었어? 모르겠어. 밥은 먹었어? 대답하지 않았다. 경숙이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냉장고를 열어봤다. 여우가, 이게 뭐야?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잖아. 그녀가 다시 나왔다. 내 손을 잡았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안 돼. 일단 씻고 나와. 경숙이의 손에 이끌려 욕실로 들어갔다. 샤워를 했다. 물이 몸에 닿자 정신이 조금 돌아왔다. 거울을 봤다. 헬쑥해진 얼굴. 움푹 들어간 눈. 내가 이렇게 됐구나.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경숙이가 라면을 끓여놨다. 일단 먹어. 그리고 천천히 말해봐. 라면을 한 입 떠먹었다. 목이 메었다.
경숙이가 물을 건넸다. 물을 마시고 천천히 말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가 한 말, 아들이 보인 태도, 무급직무정지. 경숙이는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서 지금 집에만 있는 거야? 여우가, 이건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모르겠어. 정말 내가 문제인 것 같아. 경숙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정신 차려. 너 정여웅 맞아? 30년 동안 회사 키운 정여웅 맞냐고. 경수가, 나 이제 늙었나 봐.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 경숙이가 한숨을 쉬었다. 좀 쉬게 잘 됐다고 생각해. 너 평생 쉬어본 적 없잖아.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쉬는 게 아니라 버려진 거잖아. 일주일이 지났다. 몸은 조금 회복됐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병원 진료 날이었다. 혈압약을 타러 가야 했다. 병원에 갔다. 진료를 받고 약을 받았다. 돌아가는 길에 카페 앞을 지나쳤다. 문득 커피가 마시고 싶었다. 카페에 들어갔다. 구석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렸다. 최소영이었다.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함께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얼른 고개를 숙였다.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렸다. 두 사람은 나를 보지 못했다. 내 뒤쪽 테이블에 앉았다. 거리가 가까웠다. 대화가 들렸다. 남자의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최 팀장님,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조로워요. 시어머니는 이제 회사에 안 나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라고? 나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남자가 다시 말했다. 레시피 원본만 확보되면 나머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게 좀 까다롭긴 한데 곧 해결될 거예요. 시어머니 쪽에서 문제 제기는 없습니까? 소영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없을 거예요. 곧 정리될 사람이니까요. 남편은 제가 설득하고요. 손이 떨렸다. 커피 잔이 흔들렸다. 정리될 사람? 나를 정리한다고? 남자가 서류를 꺼냈다. 소리가 들렸다. 저희 회사로 넘어오시면 연봉은 지금보다 2배 보장합니다. 고맙습니다, 강 이사님. 강 이사. 그 이름을 기억했다. 최 팀장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회사에서 충분히 인정받으실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행복 분식 레시피만 확보하면 시장 장악은 시간 문제죠.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대한 조용히 카페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건물 벽에 기대서 숨을 골랐다. 이게 무슨 일이지? 며느리가 우리 회사를 배신하고 있는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며느리를 의심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는 건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카페에서 들은 대화가 계속 떠올랐다. 다음 날 민규에게 전화를 했다. 민규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집에 올 수 있어? 지금은 회사 일이 바빠서요. 나중에요. 민규야, 중요한 얘기야.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요. 저녁에 갈게요. 저녁 7시 민규가 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규야, 엄마가 어제 카페에서 소영이를 봤어.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 회사 자료 같은 걸 보면서 얘기하고. 민규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또 시작이에요? 아니야, 민규야. 엄마가 들었어.
레시피 얘기하고 회사 넘어간다고. 민규가 소파에서 일어났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민규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안 들어요. 엄마는 지금 소영이를 의심하고 계신 거잖아요. 민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회사 안 나오시니까 더 예민해지신 거예요. 소영이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가 문제예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트집 잡는 거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민규야,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좋아하려고 했어. 좋아하는 게 그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세요. 소영이한테 사과하세요. 엄마 때문에 소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민규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걸까? 내가 예민해진 걸까?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약 봉지를 꺼냈다. 혈압약을 꺼내서 물과 함께 삼켰다. 소파에 누웠다. 손가락 관절이 욱신거렸다. 몇 달 전부터 아팠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계속 미뤄왔다. 내 몸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불빛 하나 없는 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진짜 무너지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걸. 2주일이 지났다. 집에만 있었다. 회사 소식은 듣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전화는 계속 왔다. 여 사장님, 본사에서 재료가 이상해요. 떡질이 예전 같지 않아요. 손님들이 맛이 변했다고 해요. 나는 짧게 답했다. 본사에 얘기해 보세요. 본사는 문제 없다고만 하는데요. 전화를 끊었다. 내가 나설 수 없어.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30년 동안 지켜온 맛. 그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저녁 경숙이가 또 왔다. 여우가, 너 이거 봤어? 핸드폰을 내밀었다. 화면에 기사가 떠 있었다. 행복 분식 맛 논란, 고객 불만 속출. 기사를 읽었다. 유명 블로거가 쓴 글이었다. 예전의 그 맛이 아닙니다. 떡은 퍼석하고 소스는 단맛만 강해요. 뭔가 크게 바뀐 것 같은데 실망스럽습니다. 댓글도 달려 있었다. 저도 느꼈어요. 완전 다른 음식이에요. 본사에서 뭔가 바꾼 것 같아요. 여 사장님 어디 가셨대요? 그분 없으니까 이렇게 됐대요. 경숙이가 말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럼 뭐라도 해야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때가 언제야? 회사 망하면 그때 할 거야? 지금 나가면 그냥 잔소리하는 늙은이로 보일 뿐이야. 경숙이는 답답한 표정이었다. 너 정말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그녀가 돌아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핸드폰을 봤다. 가맹점주들의 단체 채팅방이 있었다. 그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채팅방을 열었다. 메시지가 수백 개 쌓여 있었다. 여러분, 재료비가 또 올랐어요. 본사에서 값싼 떡으로 바꿨대요. 소스도 기존 거랑 달라요. 손님들이 환불 요구해요. 매출이 30% 떨어졌어요. 이러다 문 닫겠어요. 점주들의 절규가 글자로 보였다. 가슴이 아팠다. 이 사람들은 나를 믿고 가게를 열었다. 대출받고 가족 생계를 걸고 시작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지금 다 무너지고 있었다. 채팅방에 누군가 새 글을 올렸다. 여 사장님 계시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정 이사님한테 연락해 봤어요? 연락이 안 돼요. 본사에서 뭔가 있었나 봐요. 나는 채팅방을 나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더.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다. 정 이사님, 저 본사 김대리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전화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다. 받았다. 여보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드려서요. 이사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본사 상황이 심각합니다. 알아요. 기사 봤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매출이 한 달 사이에 40% 떨어졌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40%.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최 팀장님이 레시피를 다 바꿨는데 손님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민규 대표는 뭐라고 해요? 대표님은 최 팀장님 말만 듣고 계세요. 저희가 문제 제기하면 적응 못하는 거라고만 하시고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사님, 다시 돌아오셔야 해요. 이대로는 회사가 무너져요. 김대리님,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나설 수 없어요. 왜요? 이사님이 계셔야 회사가 사는데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제가 때가 되면 움직일게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40%나 떨어졌다고? 이러다 정말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니야? 불안했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 나가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증거가 필요해. 그날 오후 민규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회사 일로 상의할 게 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다.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뭔데? 엄마 주식 좀 팔아주세요. 회사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요. 엄마 지분 일부만 매각하면 해결돼요. 머리가 멍해졌다. 민규야, 무슨 소리야? 자금 사정이 왜 안 좋은데? 설명하면 길어요. 그냥 좀 도와주세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요. 급해요. 이번 주 안에 처리해야 해요. 나는 천천히 물었다. 민규야, 그 돈 어디에 쓰는 건데? 회사 운영 자금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신경 안 쓸 수가 있어? 내 주식인데. 민규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들렸다. 엄마, 제발요. 회사 살리려면 필요한 거예요. 소영이가 시킨 거야? 왜 또 소영이 얘기해요? 엄마는 왜 맨날 소영이만 탓해요? 민규야, 엄마는. 됐어요. 혼자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주식을 팔라고? 3억이나? 뭔가 이상했다. 회사 매출이 떨어진다고 해도 갑자기 3억이 필요할 리 없었다. 본사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었다.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계속 생각했다. 며느리와 낯선 남자, 레시피 얘기, 회사 넘어간다는 말, 갑작스러운 자금 요구.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집안을 둘러봤다. 남편이 남긴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장롱을 열었다. 남편의 옷들이 걸려 있었다.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 옷 사이사이를 살폈다. 그때 장롱 맨 아래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열었다. 낡은 철제 금고가 있었다.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보관하던 금고였다. 열쇠는 어디 있었지? 기억을 더듬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작은 열쇠가 있었다. 금고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열쇠를 넣고 돌렸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다. 안에 낡은 서류철이 있었다. 꺼내서 펼쳤다. 먼지가 날렸다. 오래된 서류들이었다. 회사 설립 서류, 첫 가맹 계약서, 각종 계약서들. 하나하나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굵은 글씨가 보였다. 특별조항, 가맹계약 관련. 천천히 읽었다. 본사의 메뉴 및 레시피 변경은 정여옥 이사의 최종 서면, 승인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다시 읽었다. 가맹점 품질 기준 및 재료 공급 변경 시 정여옥 이사의 서면 동의가 필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게 뭐지? 이런 조항이 있었어? 남편의 필적으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여보, 당신이 만든 맛입니다. 당신 허락 없이는 아무도 바꿀 수 없게 해뒀어요. 눈물이 났다. 여보, 당신이 날 지켜주려고 한 거였구나. 계약서를 다시 찬찬히 읽었다. 모든 가맹계약서에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다. 그럼 지금 본사에서 하고 있는 모든 변경이 무효라는 거야? 손이 떨렸다. 이건 엄청난 카드였다. 이걸로 회사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걸 꺼내는 순간 아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날지도 몰랐다. 며느리와는 전쟁이 될 것이었다. 그래도 해야 해. 이건 내가 만든 회사야. 다음 날 아침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옛 친구 박용철 변호사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회사 법률 자문을 맡았던 사람. 7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보세요? 박 변호사님, 저 정여옥입니다. 아, 여옥 씨.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변호사님, 급히 여쭤볼 게 있어서요.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언제 오시겠어요?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1시간 뒤 박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래된 건물 3층, 낡은 간판이 보였다. 박용철 법률사무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박 변호사가 나왔다. 흰 머리에 깊은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여옥 씨,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조용했다. 책장에 법률 서적들이 빼곡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리에 앉았다.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이거 좀 봐주세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1장, 2장.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거 어디서 찾으셨어요? 남편이 남긴 금고에 있었어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제가 직접 작성한 조항입니다. 성훈 씨가 부탁하셨어요. 당신 맛을 지켜달라고. 목이 메었다. 이 조항이 지금도 유효한가요? 박 변호사가 서류를 다시 살폈다. 유효합니다. 모든 가맹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 본사에서 하는 레시피 변경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박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이 조항대로라면 여옥 씨 서면 동의 없는 모든 변경은 계약 위반이에요. 가맹점주들한테도요? 그렇죠. 점주들은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손이 떨렸다. 이걸로 회사를 바로 잡을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걸 쓰는 순간 가족 간의 전쟁이 됩니다. 정말 각오되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건 제가 만든 회사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박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사무실을 나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다. 그날 저녁 가맹점주 대표들에게 연락했다. 20년을 함께한 3명의 점주. 인천 부평점 김 사장, 서울 노원점 이 사장, 부산 해운대점 정 사장. 내일 우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여사장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꼭 와주세요. 다음 날 오후 2시. 세 사람이 집에 왔다. 모두 60 전후의 나이. 나와 함께 20년을 버텨온 사람들이었다. 여사장님,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김 사장이 먼저 말했다. 요즘 본사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사장도 거들었다. 손님들이 다 떠나가요. 이러다 문 닫겠어요. 정 사장은 조용히 말했다. 여 사장님 없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차를 내왔다. 모두 자리에 앉았다. 제가 오늘 부른 이유가 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가맹계약서 원본이에요. 특별 조항이 있어요. 세 사람이 서류를 돌려가며 읽었다.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박 변호사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김 사장이 손뼉을 쳤다. 그럼 지금 본사가 한 게 다 무효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 사장이 물었다.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돼요? 함께 본사에 요구해야 해요.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정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근데 여 사장님, 민규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 질문에 침묵이 흘렀다. 내 아들이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은 저만 믿어주세요. 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는 여 사장님 편이에요. 어떻게든 도와드릴게요. 김 사장이 말했다. 다른 점주들한테도 알려도 될까요? 아직은 안 돼요. 준비가 더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세 사람이 돌아가고 나는 혼자 남았다. 핸드폰이 울렸다. 박 변호사였다. 여옥 씨,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최 씨 며느리가 만난 사람이 누군지 확인했어요. 누군데요? 강도현. 해피푸드 기획이사예요. 분식 프랜차이즈 회사예요. 행복 분식 경쟁사죠.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 사람이 며느리를 스카우트 하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제 인맥으로 알아봤는데 해피푸드가 행복 분식 인수를 노리고 있대요. 인수요? 네, 며느리분이 내부 정보를 넘기고 있는 것 같아요. 숨이 막혔다. 그럼 소영이는 처음부터 회사를 팔아 넘기려고 한 거야? 더 심각한 건 민규 대표님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일어났대요. 대출이요? 네, 최근 3개월 사이에 5억 정도.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 같아요. 아마 해피푸드 쪽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손이 떨렸다. 민규가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3억을 달라던 전화가 떠올랐다. 아들도 속은 건가 아니면 여옥 씨 서둘러야 해요. 이대로는 회사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비상이사회를 소집하세요. 그리고 이 계약서를 공개하는 거예요. 민규가 동의할까요? 이사 과반수만 동의하면 돼요. 여옥 씨도 이사잖아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것이었다. 아들과의 대결, 며느리와의 전쟁, 그리고 회사를 지키는 싸움. 준비됐어. 나는 정여옥이야. 창업자 정여옥. 새벽 5시 눈을 떴다. 옷을 갈아입었다. 거울을 봤다. 오랜만에 화장을 했다. 남편이 좋아하던 정장을 꺼내 입었다. 가방에 서류를 넣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택시를 탔다. 행복 분식 본사로 가주세요. 기사가 물었다. 아침부터 회사 가시나 봐요? 네,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차창 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죠?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5층 건물이 눈앞에 있었다. 행복 분식. 내가 만든 이름. 내가 지켜야 할 곳.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이 이사님? 오랜만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다. 5층 버튼을 눌렀다. 회장실이 있는 층이었다. 문이 열렸다. 복도를 걸었다. 회장실 문 앞에 섰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민규의 목소리였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민규와 소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엄마, 나는 천천히 말했다. 오늘 비상이사회를 소집합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다. 이사 5명이 앉아 있었다. 가맹점주 대표 10여 명도 자리했다. 본사 직원들도 뒤쪽에 서 있었다. 모두의 시선이 나를 향했다. 민규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앉으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소영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님, 이사회는 정식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갑자기 소집하시면 정식 절차 지켰습니다. 이사 과반수 동의 받았어요. 박 변호사가 뒤에서 들어왔다. 제가 증인입니다. 민규가 당황한 표정이었다. 박 변호사님까지 왜 여기 계세요? 민규 대표님, 일단 들어보시죠. 나는 단상에 섰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다. 떨지 마, 정여옥. 넌 할 수 있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저는 정여옥입니다. 행복분식 공동 창업자이자 이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오늘 이 자리를 소집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회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사장이 손을 들었다. 여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이 사장도 거들었다. 손님들이 다 떠났습니다. 맛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소영이 끼어들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새로운 레시피에 적응하는 과정이죠. 적응이요? 내가 반문했다. 30년 지켜온 맛을 바꿔놓고 적응하라고요? 시대가 변했어요. 어머님 방식은 구시대적이에요. 웃음이 나왔다. 차갑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뭡니까? 민규가 물었다. 가맹계약서 원본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는 계약서를 펼쳤다. 이 계약서에는 특별 조항이 있습니다. 화면에 조항이 크게 떴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읽었다. 본사의 메뉴 및 레시피 변경은 정여옥 이사의 최종 서면, 승인 없이는 법적 효력이 없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 변호사가 계속했다. 즉, 현재 본사가 진행한 모든 레시피 변경은 무효입니다. 정 사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속은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 사장이 소리쳤다. 우리 점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파기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더 시끄러워졌다. 민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겁니다. 엄마가 회사 망치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회사를 망친 건 내가 아니야. 소영을 똑바로 쳐다봤다. 최소영 팀장, 당신이죠. 소영이 벌떡 일어났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거요? 있죠. 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해피푸드 강도현 이사와의 만남. 레시피 유출. 회사 인수 계획. 소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증거가 있어요? 그때였다. 뒤쪽에서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본사 김대리였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김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최 팀장님이 경쟁사 사람들과 몰래 만나는 거 여러 번 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소영이 소리쳤다. 거짓말 아닙니다. 사진도 있어요. 김대리가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을 회의실 스크린에 띄웠다. 카페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소영과 강도연이 서류를 주고받는 장면. 또 다른 사진. 본사 앞에서 만나는 두 사람.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민규가 소영을 바라봤다. 소영아, 이게 뭐야? 소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가 다시 말했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회사 명의로 5억 원이 대출됐습니다. 5억이요? 이사 한 명이 놀라 물었다. 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민규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몰라요. 소영이가 자금 관리를. 모두의 시선이 소영에게 쏠렸다. 소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갑자기 웃었다. 차갑게. 그래요. 다 제가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 회사, 어머니 아니면 안 돌아가나요? 30년 전 방식으로 언제까지 갈 건데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이 회사를 바꾸려고 했어요. 제대로 된 회사로 만들려고요. 회사를 팔아 넘기면서요? 내가 물었다. 소영이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어차피 어머니 손에 있으면 망할 회사예요. 차라리 큰 회사에 넘기는 게 나아요. 그게 당신 판단이에요? 네, 제 판단이에요. 민규가 소영의 팔을 잡았다. 소영아, 지금 무슨 짓이야? 우리 회사를 팔아넘기려고 했다고? 소영이 민규의 손을 뿌리쳤다. 당신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어머니 눈치만 보고 제대로 결정 하나 못하잖아요. 민규가 비틀거렸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지다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최소영 팀장, 당신은 해임입니다. 내가 선언했다. 그리고 횡령 혐의로 고소하겠습니다. 소영이 비웃었다. 어머니, 이기셨네요. 축하해요. 그녀는 가방을 들고 회의실을 나갔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민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내 아들, 내 새끼. 회의실이 조용했다. 민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들의 눈에서 엄마를 의심하고 소영이 말만 믿고 회사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민규가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정여욱 이사님 죄송합니다. 목이 메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민규 대표, 저는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민규가 고개를 들었다. 첫째, 최소영은 즉시 해임하고 법적 조치합니다. 둘째, 민규 대표는 6개월간 재평가 기간을 갖습니다. 민규가 고개를 끄덕였다. 셋째, 가맹점주와 직원들에게 공개 사과합니다. 알겠습니다. 넷째, 앞으로 친인척이라도 실력 없으면 요직에 앉히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듭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섯째,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나는 대표가 아니라 품질 총괄로 돌아갑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다. 여사장님, 그럼 대표는요? 김 사장이 물었다. 민규가 계속하세요. 대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민규가 나를 바라봤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엄마,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참아, 정여욱.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박 변호사가 말했다. 이사회 표결하겠습니다. 정여욱 이사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이 하나씩 올라갔다. 이사 전원, 가맹점주 대표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점주들이 일어나 나를 향해 고개 숙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30년. 이 순간을 위해 버텨왔다. 여보, 봤죠?
내가 지켰어요. 우리 회사 6개월이 지났다. 본사 시범 조리실. 나는 다시 앞치마를 입었다. 떡을 불리고 양념을 만들었다. 30년 전 그때처럼.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젊은 직원들이 내 옆에 서 있었다. 여사장님, 이 비율이 맞나요? 응, 그래. 근데 고춧가루는 좀 더 넣어봐. 이 정도요? 완벽해. 매주 토요일 오전, 점주 자녀들과 신입 직원들을 모아 수업을 열었다. 떡볶이 만드는 법이 아니었다. 마음을 담는 법을 가르쳤다. 음식은 맛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정성이 들어가야 해. 한 직원이 물었다. 정성이요? 그래. 이 떡 하나에도, 이 국물 한 숟가락에도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 가맹점들이 하나씩 살아났다. 예전 손님들이 돌아왔다. 역시 이 맛이에요. 이게 행복 분식이죠. 여사장님 돌아오셨다며요? 다행이에요. 매출도 회복됐다. 석 달 만에 예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6개월 뒤엔 오히려 더 올랐다. 민규는 달라졌다. 더 이상 누군가 말만 듣지 않았다. 직접 현장에 나갔다. 점주들과 대화했다. 직원들 의견을 들었다. 엄마, 부평점 점주님이 새 메뉴 아이디어 주셨어요. 그래. 어떤 건데? 치즈 떡볶이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 우리 같이 만들어 보자. 아들과 나 주방에서 나란히 섰다. 오랜만이었다. 민규가 떡을 볶고 내가 치즈를 올렸다. 엄마, 엄마한테 정말 미안해요.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규야, 넌 잘하고 있어. 그거면 됐어. 민규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앞으로 잘할게요. 제대로 배울게요. 알아. 엄마가 믿는다. 1년이 지났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손녀 지민이가 본사에 왔다. 12살. 밝은 아이였다. 할머니, 우리 지민이. 왔어? 할머니, 오늘 떡볶이 만드는 거 보러 왔어요. 그래, 같이 만들어 볼까?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앞치마를 입혀줬다. 작은 앞치마. 내가 옛날에 입던 것. 할머니, 나도 나중에 행복 분식할 거예요. 그래. 응. 할머니처럼 맛있는 거 만들 거예요. 손녀에게 밀가루를 묻혀줬다. 반죽을 만지게 했다. 이 아이가 내 뒤를 이어줄 수도 있겠구나. 지민이가 물었다. 할머니, 힘들었어요? 뭐가? 회사 일. 아빠가 할머니 힘들게 했다고 했어요. 나는 웃었다. 힘들었지. 근데 이겨냈어. 할머니 대단해요. 지민이도 대단해질 거야.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작지만 따뜻한 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을 봤다. 주름이 더 깊어졌다. 머리도 더 하얗게 샜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다. 예전보다 더 단단했다. 남편 사진을 꺼내봤다. 여보, 봤죠? 내가 지켰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수고했어, 여보. 정말 수고 많았어. 핸드폰이 울렸다. 민규였다.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좋아. 엄마가 좋아하시는 갈비찜 사줄게요. 고마워, 민규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우리는 평생을 일했다.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삶을 위해 달려왔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말한다. 이제 내려놓으세요. 그때 정말 다 내려놔야 할까? 아니다. 존중은 누가 주는 게 아니다. 내가 쌓아온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존중을 짓밟을 때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없으면 무엇이 무너지는지를. 나는 시어머니가 아니다. 창업자 정여옥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처럼 살아온 모든 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다. 당신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주인공과 당신을 응원하신다면 톡톡 화면 터치 2번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